친어머니 고소했습니다. 이유는 법의 심판대에선 친어머니의 추락.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믿기 힘든 실화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제 친어머니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평범하게 살려고 했을 뿐인데 그 모든 걸 박살낸 것도 법대 나온 70세 팔팔한 그분이었죠.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집보다 밖이 더 좋았습니다. 교회, 여성회, 봉사단체, 명함의 회장이라는 타이틀만 10개가 넘었죠. 전 단 한 번도 어머니가 제 학교에 온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늘 본인의 명예, 사회활동이 우선이었죠. 늘 입버릇처럼 나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없는 그릇이야. 하시며 저희 자식들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학부모 모임은커녕 제가 학예회에서 상을 받아와도 어련히 알아서 잘했겠지 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저 당신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에만 목말라 있었어요. 그런 어머니가 나이 들어서도 변함없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병상에 누우셨을 때 그 진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는 요양병원과 일반 병원을 오가며 투병 중이셨고 저는 회사와 병원을 오가며 간병을 도왔습니다. 하루는 회사에서 밤샘 근무를 하고 병원으로 향하는데 아버지가 저를 붙잡고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내 엄마를 조심해라.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병든 아버지가 힘드셔서 하는 말씀인 줄 알았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바로 그날 제가 장례 절차를 알아보는 정신없는 와중에 어머니는 아버지 사망 전날 현금 1,000만 원이 어머니 계좌로 이체된 기록 발견되었고 그것도 모자라 사망 직전 작성된 생전 증여 계약서로 이내 명의가 변경돼 있었어요. 장례가 끝난 후 저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등기부등본과 은행 명세서를 보고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 그날 처음 실감했습니다. 저는 당장 어머니를 찾아가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태연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아빠한테 아무 도움 안 줬잖아. 밤새도록 놀기나 했지 뭘 했니? 이건 내가 평생 아빠 뒷바라지한 대가로 챙기는 거야. 넌 받지 마. 깔끔하게 끝내. 어차피 네 아내는 너만 있으면 된다며?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조차 느낄 새 없이 저는 어머니의 악마 같은 민낯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속 유류분을 포기했습니다. 그냥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더러운 돈은 한 푼도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와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정말 이젠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결혼 후 몇 년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옥문이 다시 열린 건 명절 직전이었습니다. 제 아내의 직장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네가 우리 며느리 맞니? 내 아들 데리고 잘 먹고 잘 살면서 명절 인사도 안 와? 당장 돈 보내. 안 그러면 회사 앞에 가서 피켓 시위라도 할 줄 알아. 처음엔 아내의 동료들이 장난 전화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5통, 10통, 많을 땐 20통까지. 점심시간에도, 회의 중에도, 퇴근 직전에도 어머니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도대체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까지 해? 아내 주변의 시선이 싸늘해졌습니다. 아내는 화장실에서 숨어 울고 급기야는 공황장애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어머니는 회사 앞에 피켓을 들고 서셨습니다. 그날은 아내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던 날이었어요. 회사 건물 앞에 모여든 사람들과 수군거리는 소리. 불효 며느리 퇴출. 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며느리 김선아, 직장 동료들께 고합니다. 이 여자가 내 아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아내의 직장 동료들은 경악했고 아내의 상사는 당장 피켓을 내려달라고 사정해야 했습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고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내는 점심시간마다 화장실에 숨어 울었습니다. 부장님은 걱정했고 인사팀은 경위서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인사이동을 자청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제 품에 안겨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나 무서워. 정말 무서워 죽겠어. 아내의 텅 빈 눈을 보면서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고소하자. 우리 인생을 망친 사람 법으로 막자. 제 친어머니라 할지라도 이젠 법의 심판대에 세울 때가 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변호사님께 모든 증거를 들고 갔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저지른 모든 악행을 시간 순서대로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전화 내역, 피켓 시위 사진, 직장 동료들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 그리고 아내의 정신과 진료 기록까지 보여드리며 상담을 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명백한 업무 방해와 정보,
통신망법 위반입니다. 특히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인한 불안감, 조성은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게다가 피켓 시위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직장 생활과 정신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님의 단호한 말에 저는 비로소 희망을 보았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며칠 후 경찰서에서 어머니에게 출석 요구서가 날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해서 역정을 냈습니다. 네가 감히 날 고소해? 니까짓 게 뭘 안다고? 나 법대 나왔어? 이깟 걸로 날 재판에 넘기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만 경찰서에 출석한 어머니는 더 이상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제출된 녹취록에서 어머니의 쩌렁쩌렁한 협박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그토록 오만하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아내 동료들의 생생한 증언이 이어지고 피켓 시위 사진이 증거로 제시되자 어머니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나는 그저 아들 내외가 잘 되라고 한 말이었다. 며느리가 워낙 막무가내라서 어쩔 수 없었다. 라며 동정심을 호소했지만 수사관들은 냉정했습니다. 그 어떤 지식도 오만도 증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죠. 경찰 조사를 거쳐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어머니는 결국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자신이 쌓아온 법 지식으로 남을 쥐락펴락하던 어머니가 이제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여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정말이지 아이러니하고 동시에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재판날 법정 안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는 피고인석에서 초라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신분 확인을 하자 힘없이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변론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호소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걱정되었을 뿐입니다.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고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아 이 엄이 된 마음에 걱정이 되어 그랬을 뿐입니다. 그 며느리는 사회성도 없고 인사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그런 며느리 자격 없는 아이 때문에 저희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판사님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은 법적 지식을 방패가 아닌 창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로 판단됩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가족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면 피켓 시위나 반복적인 협박성 전화가 아닌 대화를 선택했어야 마땅합니다. 더욱이 며느리의 직장이라는 사회 시스템 안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삶을 파괴하려 한 행위는 노령임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점, 직장 내 인사이동까지 감수해야 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두 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함께 사회봉사를 선고합니다.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그보다 무서운 건 사회적 추락이었습니다. 재판 결과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활동했던 여성회는 보도 하루 만에 긴급 회의를 열었고 어머니에게 명예실추로 인한 제명을 통보했습니다. 어머니는 길길이 날뛰며 불복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명예와 지위는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지역 강연은 모두 취소되었고 수여받았던 상장과 감사패는 이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조차 어머니를 피해 다니기 시작했고 어머니를 따르던 소수의 지인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군림하며 살았던 어머니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나락이었을 겁니다. 그 꼿꼿하던 허리가 굽고 늘 당당하던 눈빛은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무엇보다도 법정에서 어머니의 편을 들어준 가족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형제 자매가 어머니의 악행을 외면했습니다. 그토록 자식들에게 명예와 효도를 강요하던 어머니는 결국 홀로 남게 된 겁니다. 남은 건 고요한 집 한 채, 그 안에서 울리는 벌금 고지서와 침묵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텅 빈 명예직 명함들. 어머니는 그렇게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 위에서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이제 아내와 새 출발을 준비 중입니다. 어머니를 고소한 아들이라 불릴지언정 제 아내가 눈물 흘리는 걸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고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겁니다. 길고 힘들었던 싸움 드디어 끝났습니다. 법대 나왔다고 법 위에 있는 줄 알았나 봅니다. 결국 그 법에 의해 무너졌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어머니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